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초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사람들로 전국의 유명 관광지와 도심 곳곳이 북적였던 주말과 휴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공원, 묘원과 산소에는 벌초객과 성묘객이 줄을 이었고요. 또 전통시장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침체했던 시장이 살아나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사흘 후면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얇은 지갑에 장거리 운전, 또 고된 가사 노동 등으로 추석이 달갑지만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길게 쉴 수 있다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느 때보다 살짝 들뜨게 되는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모두가 즐겁고 또 풍성하게 채워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9월 2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가을이 더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안동 16도, 영주 17도로 꽤나 선선한데요.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조금 올라가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감도는 만큼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안동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고 이번 비는 모레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중국 시안시와 인문문화관광분야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에 따라 두 도시는 인문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 중국 시안시는 산시성의 성도이자 국무원이 비준한 9번째 국가 중심 도시인데요. 병마 용갱 등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안동시와는 2010년 축제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및 안동의 날 참가와 더불어 양도시 마라톤 대회와 한중일 공예 교류전 등 다방면으로 이미 교류했었고요.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자매 결연을 하고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은 예니오핑 시안시장을 이번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에 공식 초청했는데요. 도시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의 모범 도시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흐린 하늘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5mm 안팎의 양이 많지 않은 가을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다행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갈수록 일교차 더 커질 전망인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항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포항시 공무원이 13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이 포착돼 포항시가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천 관리 공무원 5명이 공공시설 완공을 앞두고 시연 행사로 물을 틀었다가 잠그지 않아서 요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수돗물을 낭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이 공무원들은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샌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이 대범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가 발각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공공기록물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흔히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청렴이라고 하죠. 포항시 차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면서 약한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동에서 남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까지 동해안에 높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 현포항 인근 노인봉 아래쪽 일주도로변에 24일 새벽 2시 30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주도로 일부 구간인 평리에서 현포항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능선 정상부부터 무너져 내렸으며 이로 인해 약 40m 구간의 일주도로변이 안반과 토사로 가득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즉각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주도로 임시 개통까지는 최소 2, 3일 소요될 것이며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좁은 도로와 직벽 사이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여진처럼 조그만 돌도 수시로 떨어지고 있어 복구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데요. 가파른 산사태 지역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포크레인의 대량 투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초대형 옹벽 설치보다 신속한 피암 터널 건립만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울릉군은 임시 복구 작업을 마친 후 피암 터널 설치를 경북도 등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릉도는 가파른 해안 지역 특성상 이번 경우처럼 산사태 및 낙석이 매우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섬재난 대응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꼭 10년 만인데요. 그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가야 박물관의 정동락 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정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네스코가 최근 세계유산위원회를 열고 가야 고분군의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유네스코의 가야 고분군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 고분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부 지역 일원에 위치하면서 주변 국가와 공존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제를 유지한 가야의 성격과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네. 네, 가야는 뛰어난 철기 문화를 토대로 활발한 해상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사회를 연결시켜 발전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물질적인 증거입니다. 네. 즉, 지금은 사라진 가야 문명의 승리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알려주는 특출한 증거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완전성과 진정성 그리고 보호관리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축하할 일인데요. 네. 역사 수업 시간에 가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배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가야가 어떤 나라였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우리 고대사의 삼국과 함께 공존한 국가였습니다. 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들어와 가야 지역에 분포하는 무덤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 대한 활발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점차 가야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삼국 사기 등 문헌 기록에 따르면 가야는 서기 42년부터 562년까지 대략 520년간 존속해온 국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대사를 지금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고대 문화의 한 축을 이루었던 가야는 삼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야는 삼국과 나란히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창적인 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일구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고대사를 사국시대로 파악하는 사국시대론이 제기되어 현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520년간 지속됐다면 꽤 오랫동안 유지된 그런 나라였네요. 가야가요. 네, 예. 그런데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어서 미지의 나라로 인식되곤 하는데 고분군이 이 사라진 가야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야 고분군은 현재는 사라진 가야 문명을 복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고학적인 유적입니다. 각 지역마다 위치하고 있는 고분군에 위치하는 분포 범위와 입지, 고분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과 공성, 방어시설인 산성 등이 어우러진 당시의 도시 경관을 잘 보여주고 예. 무덤을 만드는 방식과 묘제의 변청 과정, 부장 유물인 껴묵거리를 통해 가야 사회의 내부 구조와 대외 교류, 삼국과는 구별되는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 가야가 주변 여러 나라와 교류와 협력, 상생 발전하는 한편 서로 경쟁했던 역동적인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이 모두 7곳입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고분군들의 좀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분군은 경상북도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경상남도의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합천 옥정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입니다. 네. 네, 이 7곳의 고분군에서는 가야의 독특한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야 각 지역 중심지의 산 능선을 따라서 고분군을 만들고 지배자의 권력을 고분의 크기와 배치를 통해 표현하고 길고 폭이 좁은 형태로 무덤을 만드는 방식 등은 가야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세부적인 모습에서는 각 나라의 세력 범위에 따라 구별되는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껴묵거리에서도 형태와 종류 등에서 삼국과 다른 뚜렷한 공통점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각기 특징을 달리합니다. 네. 네, 이러한 공통점은 가야가 공간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했던 연대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차이점은 가야 각국이 다양성을 지닌 독특한 체제를 영위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가야라는 이름 아래 따로 또 함께라는 공존과 화합을 지향하는 가야의 국가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곳에 분산되어 있는 이 고분군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각 지역의 특징도 담고 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가운데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이 가장 규모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도읍지인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위치합니다. 대가야 시대의 왕과 왕조, 귀족 등 최고 지배층의 묘역입니다. 네. 대가야가 성장 발전하는 서기 400년경부터 신라에 멸망하는 56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고분군의 규모를 보면 길이가 대략 2.4km, 너비가 100에서 200m, 야. 면적이 84만 제곱미터의 넓은 범위에 700여 개 이상의 큰 무덤과 작은 무덤 수만 기가 분포합니다. 그렇게나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덤들은 제가야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을 상징하는 보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산동 고분군은 주산 능선 위에 위치함으로써 앞에서 보는 사람이 무와
하는 감탄사를 자아내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84만 제곱미터의 분포 범위는 전체 7개 가야 고분군의 전체 면적의 44% 이상이며 네. 700여 개의 봉토부는 전체 고분 수의 57%에 이를 정도로 다른 가야 고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분군의 북쪽에는 대가야 시대 산성인 주산성이 있고 동쪽에는 대가야 궁성지가 있어서 당시 대가야 중심지의 경관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성과 저성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내세사상과 순장을 비롯한 장례 문화, 탁월한 경관과 우수한 토목기술, 당시의 신분 질서와 사회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분군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껴묵거리는 흔히 대가야 양식 또는 고령 양식으로 불리며 대가야의 문화적 역량과 우수성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예. 대가야의 순장 무덤도 이 박물관에 가면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가야 왕릉 전시관인데요. 이 대가야 왕릉 전시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순장 왕릉인 고령 지산동 44호분을 재현한 순장묘 전문 전시관입니다. 네. 네, 44호분의 내부 구조를 발굴 당시의 모습으로 꾸며놓아 실물 크기의 왕릉 안에 들어가 무덤의 구조와 축조 방식, 주인공과 순장자의 매장 모습, 예. 껴묵거리의 종류와 성격 등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관장님 또 네. 이 순장 무덤 외에 대가야 박물관에 가면 또 다양한 유물들도 볼 수 있는데 네. 가야 고분군이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고령 찾는 분들 많이 늘어났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지명도가 크게 높아지는 만큼 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서 대가야 시대의 집과 다락창고가 복원되어 있고 철의 왕국 대가야의 철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제철로 모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학습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륵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국악기인 가야금과 악성 우륵 선생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고령에 오신 김에 대가야 궁성지와 주산성 그리고 과동 벽화 고분은 물론 장길이 암각화, 전필제 종태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서 박물관에서도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을 등재됨으로써 예. 우리 그 지산동 고분군을 널리 알리는데 우리 군에서도 주력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탐방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예. 왕릉길 걷기 등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고분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활용해 문화재 야행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대가야 네네. 박물관을, 대가야 고분군을 네네.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동락 대가야 박물관장이었습니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주 대구 도시철도 역사에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실이 열렸다고 합니다. 소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많은 시민이 오가는 반월당역과 동대구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세금 고민 해결해주는 시간 가졌는데요. 제가 방문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는 지나다가 세무상담 문구를 보고 멈춘 분들, 또 홍보물을 보고 오신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세금 관련
관련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상담 현장의 소리와 함께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김민수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연말정산으로 돈을 더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돈을 오히려 내는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출을 하실 때 가능하면 이제 현금보다는 카드로 지출하시고 현금 지출을 하실 때는 현금 영수증을 좀 챙기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아마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 마을 세무사 제도는 2015년 4월경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세무사 제도가 우수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2016년에는 전국으로 마을 세무사 제도가 전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세무상담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세금에 관한 궁금증,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2016년에 상담 건수가 500건 정도에서 시작했던 것이 2011년 정도는 3,300건 정도로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담실에서는 국세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은 인적 공제인데요. 네,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거나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된다고 하고요. 네, 또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최저 생활비 보장을 위해서 인적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마을 세무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재만 마을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오늘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대구광역시가 협력해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이곳 동대구역과 바늘땅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가격 이런 게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 시에 신혼집을 이제 마련해 주려고 하면 이게 정유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 어떤 절세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요. 이제 전화로 할 때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통이 매끄럽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조금 깊이 있는 상담이 되는 것 같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이제 그 대구시 이제 동별로 마을세무사들이 이렇게 자원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동사무소에 이제 그 마을세무사 인적사항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대면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만 사무사는 본인이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가의 혜택을 입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세무사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대구에 1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상담을 받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거주하는 배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듣기로는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서 재산세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작년보다 올랐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마침 이제 그 세무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해 있어서 좀 이용하기 쉬웠던 것 같고요. 세무사님의 상담이라 그러면은 비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비용 없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올해 연말 오픈을 목표로 해서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장인일 때는 세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사업주가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뭘 시작한 건 아니어서 돈을 주고 맡기기는 부담스럽고 무료로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세무사님이 이런 상황에는 이런 걸 적용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가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군 홈페이지에서 마을 세무사를 검색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세무상담 또는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무료로 상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재능 기부로 이렇게 사명감으로 일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 100년 대계인 이 신공항 사업 추진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이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화물터미널 위치 논쟁이 왜 벌어졌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이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른 화물터미널은 이 위치를 이 군위에 둘 건지 의성에 둘 건지가 핵심인데요. 그렇습니다. 대구시 입장은 이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여객터미널 말고 이 화물터미널도 이 공항터미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민간 공항을 이 군위에 배치하기로 한 이 군위 의성 공동 합의문에 의거해서 이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반면 의성군 측은 이 공동 합의문에 따라서 이 의성군에 배치하기로 한 항공물류 산업단지의 핵심 시설이 이 화물터미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성에다가 이 화물터미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하고 의성 물류단지까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화물터미널하고 의성의 물류단지는 4.6km 정도 이격이 됩니다. 네. 예, 의성군은 이제 항공물류의 기본이 이 화물터미널하고 물류단지의 근접 배치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까워야 된다. 예. 그 양시설이 3km 이상 떨어지면 이 근접 배치로 볼 수 없다,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 홍 시장이 지난 20일에 시청 상격정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은 의성군과 이미 문서로 합의가 돼서 끝난 사항이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는 거는 신공항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위가 대구시가 속도감 있게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성군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최근에는 또 터무니없게 구미에서 물류단지와 구미 군위 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의성군이 좀 불안한 것 같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구미의 모든 물류는 의성에 와서 통관 절차를 거쳐서 싣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대구시 지적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다시 반박을 하면서 갈등이 더 커진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간담회 하루 뒤 21일에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은 인접해 있어야 효율적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대구시의 군위군 물류터미널 배치 주장을 우회적으로 좀 반박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전날 이제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되는 것을 의성군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이 도지사가 직접 의견을 밝힌 거죠. 그리고 김장호 구미시장도 이날 이 도지사와 경북도 입장에 힘을 보탰는데 김 시장은 대구시의 군위군 물류터미널 설치 주장은 합의문 취지를 벗어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북도 신공항 추진 TF 반장을 역임했던 당시에 이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에 두고
화물터미널 같은 물류 관련 시설은 의성에 균형적으로 안배하는 것이 이 합의문의 취지였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모두를 군위에 두겠다는 거는 이 합의문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입장 차이가 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구미시까지 가세하는 형국인데 네. 여기 또 다시 대구시가 반박하는 또 모양새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경북도와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다시 다음 날 22일에 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어딜 감히 뭐 대구 경북 100년 사업까지 분탕질 치러드느냐, 그 입 좀 닫아라 이렇게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서 맞받아쳤고요. 또 김구미 시장이 의성에 설치될 신공항 물류단지를 구미에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이 구미군이 물류고속도로를 한다고 의성을 지금 자극하고 분탕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항터미널이 문제가 되니까 또 끼어들어서 경북도 기조실장할 때 어떻게 했노라 이렇게 떠들고 있다라고 좀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네. 강한 비판을 지금 네. 내고 있는데 네.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지금 지자체 간의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져 있습니다. 네. 22일에는 또 의성군의 입장이 나왔죠? 예, 의성군은 22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배치하지 않으면 이 공항 추진이 어렵다라고 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공동합의문에 따라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이날 이제 안국현 의성 부군수가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시가 지금까지 우리 의성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시설 배치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상호 신뢰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면서 대구시는 의성군의 사전 동의나 정식 어떤 절차 없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를 좀 유리하게 언론에 활용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던 오정재 의성군 신공항 지원과장 역시 대구시가 이미 국방부와 공항 관련한 모든 시설 배치를 다 미리 정하고 의성군 우리한테는 협의를 안 하고 설득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같은 날 의성 군민들 집회도 이어졌어요. 예, 이날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 대책위원회하고 신공항 편입지역 주민들 한 150명도 도청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에 대한 이 경북도가 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가졌는데요. 의성 대책위 측이 역시 대구시에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항 이전 추진하고 경북도의 좀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김선동 의성 대책위원장은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은 거는 군위가 가져가고 약속했던 화물터미널은 없고 소음만 온다고 하니까 참담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럴 거면은 공항 이전 백지하고 우리는 정동 고향 땅에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또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백지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의성 대책위의 의견도 강경하고 네. 의성군의 입장도 아주 강경한데 네. 여기에 또다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네. 계속 매일매일 네. 이렇게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다시 대구시가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입장 차이 계속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같은 날이죠. 22일에 또 대구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2020년 7월에서 8월에 이제 공동 합의문을 쓸 때 여러 자료와 사항을 보면은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 자명하다 맞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공동 합의문을 구체하기 위한 공항시설 협의 단계에서도 이 이성군은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전제로 후속 대책을 지금까지 마련해 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군과 경북도 의회가 이제 기자회견을 여니까 바로바로 이제 대구시가 반박하는 이런 지금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도 이 화물터미널이 의성으로 갈 수 없다는 점도 대구시가 지적을 했죠. 예, 대구시가 이제 의성의 물류단지는 뭐 자가 통관 시스템이나 상용화 주제 등을 통해서 이 포장 통관 같은 화물터미널 기능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이 거리를 이격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좀 일부 주장대로 활주로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화물터미널을 옮긴다고 해도 그 차이는 한 4km 정도로 5분이면 이제 이동이 가능해서 네. 이 거리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이제 의성 물류단지는 신공항 화물 운송을 전담하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물류단지의 지위를 가질 것이라면서 이 경제 자유구역이나 뭐 자유무역 지역이나 보세구역 이런 거 지정을 통해서 법적인 제도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하겠다.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 의성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좀 달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국토교통부와 경북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대구시는 의성군 설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백년대계와 시도민이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조금 달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2020년 그 7, 8월 군위와 의성 공동 합의문에 네. 화물터미널 군위에 배치하기로 하겠다라는 네.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나요? 저도 요거를 합의문을 정확히 보지는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 합의문 자체가 좀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이 지난 현재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거의 입장 차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예. 자,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싼 이 지자체 간의 논란 어떻게 네. 봐야 할까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공동합의문에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이 재해석할 여지를 남겨놨다는 게 지금 이런 사태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 뭔가 명확하게 딱 명시를 했었어야 했네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을 지금 간단하게 놓고 보면은 네. 이 화물터미널하고 이 물류단지, 의성 물류단지의 거리를 3km로 하냐, 의성에 두면 3km, 네. 아니면 군위에 두면 4.6km를 하냐, 이걸 두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의 이제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신공항 사업을 두고 걸어서도 금방 가는 이 1.6km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서로 지자체 간 싸우는 것이 시도민들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의를 위해서 조금씩 좀 양보를 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6km로 공항 백지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으니까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 타협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사상 최초의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 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유력 정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의 최초라는 수식이 붙었습니다. 일단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장관이 아니라 총리를 해임 건의한다는 것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 실패다라고 간주를 하고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인데요. 예. 탄핵소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헌법적이고 사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정치적, 정무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에서도 일정을 수행하는 등의 모습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민주당에서 낸 해임 건의안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어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다소 남발되고 가벼운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반대급부를 내놔서 전국을 좀 달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00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32%, 부정평가율이 59%가 나왔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이번 해임 건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비율도 59%였습니다. 일치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예. 네, 민심과 일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를 한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좀 다른 방법들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최대 이슈가 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 살펴보죠. 일단 지난주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네, 분명한 거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거는 구속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보자 정도의 의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재명 유죄 이렇게 매도했다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당인데요. 그 당 현직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들과 일부 의원들의 문제의식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과 달리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체를 피하는 거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반영이 돼서 결국에 통과가 된 측면이 강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8월만 해도 분명히 스스로 심사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은 지금 현재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한 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정당한 수사 절차다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37%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라고 보면서 이 대표가 유죄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심이 있으니 심사를 받아보자. 문제가 없으면 불구속이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의 정치적 효과는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명분 있는 단식의 사례로 꼽히는데 이분들 중에 자기 문제로 단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식에서는 체포동의안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당내 비명계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도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이번 심사에서 자신의 결백이라든지 다툼의 여지를 증명해서 기각을 받아내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이 대표 이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열리는데 이제 여러 국민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구속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대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심사가 되는 거죠? 네,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 우려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고려사항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중대한 것이 범죄의 중대성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피의자의 혐의가 유죄일 경우에 그 형량이 강하다, 세다라고 본다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더 커진다라고 사법부는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청구가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이 이제 영장에 적어뒀듯이 이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이게 유죄일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속영장 심사 자체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할지 또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거꾸로 얘기하자면 다툼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발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개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면 기각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대범죄가 될 수 있는 혐의 하나라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발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심사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 검찰 같은 경우는 본격 재판에 들어가서 결정적 증거를 내놓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은 기각이 되면 굉장히 큰 파장이 불기 때문에 검찰이 되도록이면 결정적이거나 유력한 증거를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내놓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 결정력은 이 대표의 반박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박이 된다면 이제 결정력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식을 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대표 건강 상태도 실질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구속이 되면 나름대로 결정적인 증거가 있구나라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고요. 반대로 기각이 되면 이 대표 반박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구속 유죄 기각 무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쪽 또 자신이 있는 쪽 이런 쪽일수록 덤덤하게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고 누가 당당하게 처신을 하는지를 지켜볼 것인데요.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영장 전담 판사를 비난하거나 나아가서 모욕을 준다거나 신상털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가면 일벌백계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불투명한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쪽으로 판결을 하든 간에 아무 일리 없이 판결을 내릴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판사의 인격에 대한 존중, 이번 사태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번 결과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했던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의원들도 비난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잘못한 게 아닌 게 네. 구속을 찬성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를 받아본 결과 다행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했을 때 반대표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냐, 그것 역시도 아닙니다. 의원들은 영장 전담 판사보다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계 속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의원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또 체포동의안 찬반 의원들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게 될까요? 네, 이게 묘하게도 일정상 이제 구속영장 결과 나오기 전에 선거가 끝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있고 반대한 의원이 다 있습니다, 민주당에. 근데 아마 반대한 의원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이 더 다수파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29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무효 기권을 다 합쳐도 168석의 민주당에서는 소수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원내대표에 출마해 있는데 비명계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후보에. 대신에 근데 근데 친명계이지만 친명계 중에서도 상당히 강성인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은 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명에서 치르게 되는 그런 선거인데, 근데 아마 이제 여기선 결국에 선명성 경쟁이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1차 투표에서 강성 친명의 성향을 조금 더 드러내는 그런 연설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최종 선택에서는 비명계에서도 이제 저 중에서는 그나마 이 사람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의 어떤 선택권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사람이 체포돼서 구속기로에 놓여 있는데 당내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민주당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리 모두 민주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통합을 모색한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실적으로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이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 결과도 많이 결부가 될 텐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더더욱 비명계 의원들이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발부가 되면 비명계 의원들이 버틸 힘은 생기는데 오히려 대결이 팽팽해지면서 분단 가능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비슷한 그런 운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알바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추석 연휴에 맞춰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응급 환자를 위해서는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 2곳을 포함해 총 19곳의 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은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 약국과 21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자정 약국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나 120 달구벌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간 평일 수준의 이용요금을 한시 적용해 돌봄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구군 가족센터로 문의 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대구를 방문하는 귀성객을 위해 서대구역 2층에서 27일과 28일 양일간 대구 도시브랜드 콘텐츠 전시관이 마련됩니다. 이 전시 내용으로는 대구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소개하고 더불어 대구 사투리, 버킷리스트인 대구 등이 예정돼 있어 참여자들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대구의 파워풀한 모습을 제대로 홍보하면 좋겠네요. (9월) 하순에도 고온의 낮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음식을 다량으로 미리 조리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 예방 방법으로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조리 음식은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을철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이맘때면 일기예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상 관련 단어가 바로 안개인데요. 안개 낀 날 운전자라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개가 발생했을 때는 감속이 최우선이고요. 더불어 비상등과 안개등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또 안개로 인해 유리창이 뿌옇게 변했을 때는 에어컨을 켜서 습도를 조절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늘부터 시민 제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정이나 교육행정에 있어 부당하거나 개선할 부분, 예산 낭비 사례 등이 있으면 대구시의회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 결과는 감사 종료 후에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고요. 또 우수 제보자에게는 표창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